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증권성 이슈를 제일 처음 걸고 넘어진 게 이거든요. 그전에도 이미 이더리움이 있었고 증권성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 거 놔두고 풀을 갖고 증권성 이슈를 걸었는데 증권성 이슈가 알려진 코인 중에 제일 적었거든요. 약간 유력하지 않나. 제가 좋아하는 스토리상으로는 딱 좋은 것 같아요. 사이먼님, 제가 또 궁금한 게 네. 올해 들어 이 반감기도 있으시지만 네네. ETF 승인이 굉장히 큰 또 내러티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비트코인도 ETF가 승인되고 저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더리움도 ETF에 대한 승인이 막 나오는 움직임이 좀 생기면서 네네. 야, 이게 또 새로운 코인이 ETF 승인도 나오는 게 아닌가. 네. 그러면서 점점 이 ETF 승인이라는 것 자체가 이 코인 시장에서는 또 큰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사이먼님, 어떻게 이 흐름을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이제 의견이 좀 분분해요. 그래서 이더리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까지는 예외로 봐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가 많은데 저는 이제 일단 비트코인이 기습적으로 저는 그 ETF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화물 ETF가 미국에서. 그게 이제 반감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반감기 그 정도 전에는 채굴자들이 채굴량이 반으로 줄니까 자기들이 이제 먼저 트레이딩을 해서 좀 수익을 내고 싶어 해요. 자기들이 세력이기도 하니까. 근데 그 타이밍에 현물 ETF가 출시가 되면서 그런 채굴업자들이 정말 힘들어졌어요. 자신들이 시장을 끌어갈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주도권을 완전히 뺏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이 좀 다급하게 시장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또 공교롭게도 지금 이제 뭐 대선 이슈도 있고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이번에 상장이 두 단계에 거쳐서 상장이 ETF가 되는데 됐다고 봐야 돼요. 이제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100% 확정은 아니지만 이제 그 ETF라는 상품에서 우리 증권이면 상품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품이라는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도 상품이라는 거, 증권성 이슈가 없다는 거 확인을 했던 거고, 이제 이거를 판매를 해야 되니까, 증권화 시켜서 판매해야 되니까 그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뭐 이더리움 자체에서도 뭔가 옵션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이더리움은 스테이킹을 하면 이자를 주는 시스템인데 그걸 삭제를 해야 될 거예요. 그거 삭제가 안 되면은 ETF 상품 만들 수가 없어요. 증권화 시켜서 만들 수가, 이렇게 상품으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거 삭제한 상태로 이더리움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ETF로 투자하는 분들이 비트코인 ETF하고 이더리움 ETF가 있으면 뭐 분산 투자한다 이렇게 하시겠지만 ETF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 올해 수익률만 해도 비트코인이 훨씬 높았거든요. 이더리움을 압도하는 수익률이 나왔는데 비트코인을 사지 않을까요? 비트코인 ETF만 사지 않을까요? 암호화폐로 돈을 조금 넣고 싶은데 투자랑 코인 안 하시는 분인데 ETF로는 사고 싶어. 그러면은 이자가 원래 나와야 되는 이더리움에서 이자를 삭제하고 약간 절름발이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좀 이렇게 뭔가 하자가 있는 상품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그 상품을 안 사고 비트코인만 살 건데 그러면 이더리움 상품을 왜 만드냐는 거예요. 자기들도 비용을 지불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가면서 그 자산운용사가 왜 이더리움 ETF 상품을 만드냐고 생각하면 결국에는 그거 아닐까요? 그 다음 거를 예외를 만들어서 틈을 만들어서 다른 상품들을 ETF로 만들려고, 다른 코인들을 ETF 상품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 이상 굳이 무리해가면서 이더리움에서 이자까지 삭제해가면서까지 그런 상품을 만들 이유가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선례를 잡은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 틈을 만든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제가 만약에 그렇게 자산운용사라고 해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코인 거래소가 모든 거래를 다 하잖아요. 현물 거래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어떤 투자 심리나 코인에서의 그런 이슈들을 코인 거래소가 거래량을 다 먹고 있는데 그 거래량을 싹 다 증권사나 어떤 자산운용사로 끌고 올 수 있는 게 되는 거잖아요. 같이 나눠 먹자는 거죠. 다 뺏어오고 싶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래 장을 끌어오기 위해서 이더리움은 어떻게 보면 사활을 걸어야 된다. 이더리움 ETF에는 사활을 걸어야 되고 그게 어찌됐든 통과가 됐다는 거에서는 약간 둑이 무너지듯이 이거를 이제 ETF는 이더리움까지는 예외니까 다른 거 안 돌아와라고 말하는 거는 전제 조건이 안 맞는 거예요. 그거를 만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더리움 상품을. 그래서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럼 이제 거래소 입장에서는 이제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다음에 상장 폐지도 이슈가 많이 될 것 같고. 그러겠네요. 네. 이제 거래소에서는 아무래도 좀 작은 코인들 위주로 네네. 남게 될 것 같고, 증권사에서는 좀 큰 코인 위주로 계속 상장을 시키려고 할 것 같고, 저는 이제 정부에서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겠는데, 코인 거래소보다는 증권사에서 어떤 코인 거래량이 일어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과세 부분도 그렇고, 그렇죠. 컨트롤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렇죠, 사기 그렇죠. 방지도 될 거고,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코인 거래소 하여튼 좀 차별화가 생길 것 같아요. 코인 거래가 이제 좀 그런 식으로 차별화가 될 것 같고, 이제 정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겠는데 세제 혜택 같은 게 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니면 뭐 이 과세 이슈가 아까 나왔지만 과세를 좀 편리하게 해준다든가, ETF 같은 건 너무 편하잖아요. 네네. 계산이 같이 되니까. 그래서 또 아까 코인 투자에 대해서는 현물 투자는 예를 들어서 기타 소득이라고 하면 ETF 소득으로 되면 이제 그냥 금융 소득이잖아요. 금투세가 만약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것이 또 분리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네. 또 투자자들한테는 좀 더 이렇게 선택지가 더 생긴다고 볼 수 있는 거고, 하여튼 이게 강한 내레티브가 되지 않을까. 하반기에는 강한 내레티브가 당분간은. 네. 그러니까요. 그렇다라는 거는 결국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야, 다음에 ETF 승인 누가 될 것 같아? 하면서 네. 또 약간 미리 사는 전략을 구사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네네. 다음으로 ETF가 승인될 만한 좀 주인공은 누가 될 거라 생각하세요? 이게 정말 어려운 질문이신데, 일단 뭐 안 될 거 먼저 다 빼다 보면은 네네. 좀 몇 개만 남아요. 일단은 이더리움은 뭐 스테이킹 이슈고 뭐 이렇게 이자가 나오는 것 때문에 일단 원래 안 될 거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억지로 만들어 놨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억지로 이자 부분을 빼고 인지도 있는 상품을 넣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근데 그것도 있지만 오히려 또 채굴하는 코인, 또 비트코인처럼 채굴하는 코인들은 이자라는 게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증권성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코인들 중에 또 인지도가 있고 오랫동안 왔고 분산이 잘 돼 있는 거, 사람들한테 분산이 많이 돼 있는 것들은 또 어느 정도 이렇게 ETF로 성장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네. 이건 그냥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최초의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네. 증권성 이슈를 제일 처음 걸고 넘어진 게 리플이거든요. 아, 그래요? 리플로 몇 년 전에 증권성 이슈를 걸고, 나머지 다른 코인들은 그냥 끼워 맞추기 식으로 잘 알지도 못하는 코인들 몇 개 넣고 리플이 메인이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전에도 이미 이더리움이 있었고 증권성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홍보도 하고 코인 오른다고 해서 판매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거 놔두고 리플을 갖고 증권성 이슈를 걸었는데, 리플이 어떻게 보면 증권성 이슈가 알려진 코인 중에 제일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전송을 위한 코인이고, 네네. 그 기관이 갖고 있으면서 그냥 이렇게 락업 해놓은 거 그때그때 팔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거를 왜 이렇게 묶어놨냐 생각을 좀 해보게 됐는데, 이제 리플이 1000억 개가 실은 있고, 그거를 지금까지도 팔고 있어요. 그 재단에서. 그러면 이제 리플이 광풍이 불었고, 리플이 CBDC 같은 거 만드는 거에도 되게 참여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 다른 나라 국가 단위 이런 프로젝트에서도 참여도 많이 하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IPO, 나스닥의 IPO를 준비를 했어요, 리플이. 지금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정말로 물밑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고,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좀 조롱의 대상이긴 한데, 리플 투자 너무 오랫동안 하락장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리플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면 계속 그렇게 팔 건데, 증권성 이슈로 얘를 때려서 묶어놓고, 네. 가격이 낮은 상태면 분배시키기가 좋잖아요. 고르게 분배시키기가 좋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뭐 흔히 세력이라고 말하는 그런 미국 자본가들한테 조용히 나눠주기도 좋고.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제 생각이에요. 이거를 필요에 의해서 소송 이슈를 걸어놓고 좀 무리하게 전 걸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분배를 다 끝나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ETF로 상장을 시키기가 상당히 좋지 않나라는, 저는 그냥 그 생각을 해요. 이게 오히려 이런 제 생각이 또 대중적으로 퍼지면 이게 또 폐기될 수도 있어요. 좀 폐기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어찌됐든 SEC 소송부터 해서 지금까지 봐왔던 과정에서 이제 뭔가 ETF로 만들기에 인지도는 충분한데 가격이 싼 상태고 많이 분배가 됐고, 그다음에 제일 먼저
증권성 시비에 걸렸기 때문에 제일 먼저 증권성 시비를 해소할 수 있다. 이번에도 개인 판매한 거에 대해서는 거래소에서 거래된 거에 대해서는 증권성 시비를 벗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언제 어떤 타이밍에 완전히 끝내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유력하지 않나. 제가 좋아하는 스토리상으로는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뭐 투자 뭐 조언은 아니고요. 투자하라고 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이야기라든가 뉴스를 조금 팔로우 하시면서 뭐 투자에 조금 고려하시면 이것도 좀 재밌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너무 많이 알려지면 안 되니까. 아, 네. 좀 약간 몰래 보시면. 근데 이미 한국 분들이 너무 많이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한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다. 한국인들이 이거를 하여튼 이 리플을 왜 이렇게까지 많이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리플 일단 제일 큰 이유가 네. 저도 리플을 많이 쓰는데 모은다기보다 많이 써요. 이게 결국에는 국내에서 업비트 뭐 비싸면서 국내 거래소만 하시는 분도 있지만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 같은 거 써서 국내로 갖고 들어오신 분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거기서 벌어가지고 네네네. 선물하신 분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결국에는 그 코인을 국내로 갖고 들어와서 팔 건데 비트코인을 갖고 들어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수수료가 비싼데 네네. 뭐 달러 USDT가 이제 뭐 상장되긴 됐어요. 좀 놀라긴 했는데 USDT를 갖고 국내로 와서 그거를 현금으로 팔든가 아니면 뭐 그다음에 또 수수료 싸고 빠른 게 우리 그 목적 자체가 그러니까 리플이 그 목적인 거예요. 그냥 돈 전송이 목표니까 네. 심플하게. 그래서 그 용도로 많이 쓰고 또 하다 보니까 거래량이 엄청 많은 거죠.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거고 아마 갖고 있는 물량으로 따지면 한국인들이 거래량이 많아서 그렇지 전체 물량에서 한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익숙하고 많이 써서 그렇지 많이 갖고 있지는 않을 거다. 또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네. 아무래도 올해가 확실히 코인 시장 불장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네, 예상을 합니다. 네, 사실 뭐 책도 그렇고 네. 워낙 지금의 이 상승 사이클에 올라타야 된다라는 얘기가 네. 너무나 많거든요. 네. 제 주변에도 진짜 뭐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냐 이런 질문도 많이 네, 하시는데 네, 네. 근데 뭐 아까 그래도 하반기에 대한 전망은 또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하셨는데 이제 네. 문제는 이러한 상승 사이클 때 올라타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네. 결국 엑시트를 못하면 네네. 또 크게 물릴 수가 있는 게 코인 시장인 거잖아요. 네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수익 실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 수익 실현에 대한 전략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지금 이렇게 사이클을 얘기하시고 이번에 올라타서 무조건 팔고 수익내고 끝내자 이런 뭐 세금도 있으니까 이슈가 저는 근데 이제 바라볼 때 시장을 우리 탈출하고 네. 탈출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거든요. 탈출하고 그다음에 퇴장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엑시트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근데 이스케이프가 되는 거예요. 탈출이라는 거는 이스케이프. 그래서 투자를 할 때 내가 이스케이프 할 만한 투자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투자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자연스럽게 수익을 원하는 만큼 내고 자연스럽게 퇴장할 수 있는 그런 자산으로서 코인 투자를 바라보면 오히려 이런 엄청나게 큰 등락에서도 내가 그래도 내 주관을 갖고 내 판단 하에서 뭔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오르는 건 확정이에요. 어떤 코인이든 상승장이 되면 뭘 사든 오르는 건 확정인데 거기 안에서 내가 주관을 갖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욕심을 뭐 어차피 제가 최고의 수익률을 나는 거를 골라서 최고에서 판다는 거는 애초에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 인정하고 그러면 내가 어찌됐든 근데 대부분이 뭐 5배가 올라서 떨어졌다고 하면 뭐 5배는 다 먹어야 평균인 건데 대부분 다 마이너스예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잃지 않는 투자만 해도 무조건 버는 시장이고 거기서 엑시트 부분 뭐 수익 실현 수익화를 얘기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책에서도 썼지만 수량에 좀 집중을 해요. 수량을 집중하는 이유가 뭐 많이 먹어서 몇 개 먹었다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단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는 7하고 8을 엄청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 자산이 7만 개 모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규모라고 하면 투자 제가 하면 일단 7만 개를 모으면 10만 개는 잘 안 모아요. 왜냐면 10만 개를 모으면 코인과 사랑이 빠져요. 10을 깨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어떠한 걸 공을 딱 만들어 버리면 그 깨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불안함을 느끼고 그거 파게 되면 다 팔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욕심을 제어하기 위해서 모으는 단계에서도 딱 7이나 8 정도까지 끝나게 앞에가 7이나 8 정도 되게 모아서 팔 때도 있잖아요. 팔 때도 다 파는 게 아니고 5는 남겨놓고
2나 3만 팔겠다. 나머지 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스케이프가 아닌 거예요. 스마트하게 물린다는 게 제가 이제 이 책에서도 좀 제가 쓰는 말인데 네네. 스마트하게 물릴 각오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7이나 8 정도에서 2나 3만 팔아도 저는 수익인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요. 오늘 가져가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뭐 50만 원대 샀지만 지금 1억이잖아요. 생각해 보면 내가 50에 사서 1억 될 줄 알았다면 사고 팔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날 만한 코인을 최대한 찾아서 투자를 하고 거기서 내가 원하는 내 그릇만큼만 수익을 내겠다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다 팔려고 하니까 항상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남겨놓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만 팔아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모으고 팔 때도 그런 기준 하에서 판다고 하면 손해보기 힘들지 않을까요? 저는 어떤 장에서도 이런 적이 없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발을 한 번 엇박자가 나면 계속 엇박자가 나잖아요. 근데 한 번 발이 박자가 맞으면 그 다음 계속 맞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런 박자를 맞추는 투자를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어떤 장에도 손실을 보지 않았다. 굉장히 멋지십니다. 근데 이게 박자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걸음 박자가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딱 자연스럽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박자라는 게 네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느 타이밍에 사고 어느 타이밍에 뭐 조금 일부 팔고 가져간다라는 개념으로 너무 쉽죠. 보는 남들 건데. 팔 때 사고 남들 살 때 팔고 그 박자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박자를 하려면 시장이 있어야죠. 지속 가능하게 투자를 하고 있어야 그 박자를 맞추죠. 중간에 뛰어서 어떻게 마라톤 박자를 맞추겠어요. 투자가 저는 마라톤이라고 생각하는데 단기에 뛰다 갑자기 중간에 마라톤 시작하면 호흡 찾는데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호흡만 찾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도 네. 지속 가능한이라는 말을 붙이신 거네요. 네. 그리고 뭐 다시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이라든가 자기 개인의 삶이라든가 자기 개인적인 투자도 안정적으로 돼야지 이게 더 지속 가능하다 생각을 해서 저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투자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네. 이 본인만의 확고한 철학과 기준이 있는 분들을 전 항상 리스펙하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이 꼭 돈을 벌시더라고요. 네, 그러시죠. 네. 그래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 잃지 않는 투자 하시면서 자산을 좀 불려가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있는데 그러면 사이먼님께서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네. 본인 스스로 딱 한번 되짚어 봤을 때 내가 잃지 않는 투자로 계속해서 어떤 장세에서도 수익을 냈던 가장 큰 노하우는 좀 요거였다라고 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을까요? 가장 컸던 건요. 저는 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고 제가 확고하게 저의 바탕이 될 수 있는 게 네. 사람마다 다르겠죠. 네네네. 코인 투자를 제외한 어떠한 바탕이 확실해야지 저는 투자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도 거래를 할 때 새벽에 많이 거래가 일어나잖아요. 거래 금액도 크잖아요. 변동성도 심하고. 저도 공황장애처럼 심장이 떨리고 힘들어요. 10년 가까이 했는데도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면 제가 직장에서든 어느 순간에서든 코인을 계속 거래를 하고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다른 일상이 다 무너지잖아요. 지속 가능한 투자가 안 돼요. 가치 투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상이 무너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주식처럼 휴장 시간도 없고 이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돈에 대한 욕구를 너무나 자극하기 때문에 저 책에서 정신과 의사분이 추천서 써줬었어요. 정말로 정신과적으로도 무장이 좀 돼야 되고 다시 돌아가 사이먼이라는 것도 제가 그래서 아이디를 쓰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게 힘드신 분이라고 하면 전 투자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 일상이 흔들리고 다른 투자에서의 그런 제 바탕이 되게 약하다고 하면 빚내서 하는 건 전 정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빚내서 하면 지속 가능한 투자 자체가 전제 조건이 안 맞아요. 그래서 빚도 자기가 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낸다고 하면 상관없는데 어떤 거를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당장 내야 되는 돈이 있고 지불해야 되는 돈을 갖고 와서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투자에서 데드라인이 있는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전 국민이 데드라인이 걸린 거잖아요. 세금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데드라인에 스스로 데드라인을 형성할 수
성공하지 않고 투자를 하려면 그럼 자기 가정이라든가 어떤 자기 근본이 될 수 있는 자기 생활을 좀 단단하게 하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좀 주식 투자 아무나 다 하라고 안 하시잖아요. 네, 저도 예. 내가 주식 투자를 네. 하면서 일상이 무너지는 분들은 진짜 하지 말라고 해요. 네. 그분들은 주식이 맞지 않은 거니까. 네.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돈이 있다고 해서 다 부동산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코인도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래도 뭔가 읽어내기에 코인은 기회인 거는 분명히 맞는데 이제 이런 거를 마음가짐을 갖고 코인 하시는 거랑 그냥 내가 남들 다 번다니까 어피트 가서 한번 타봐야지 하고 하시는 거랑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여기까지 이렇게 투자 시장에서 남아 있고 이렇게 살아 있는 거는 그게 제일 좀 차별화된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힘의 원동력은 가족에 있었고요. 네. 가족분들에게 간단하게 한마디 해주세요. 가족이 없었으면 전혀 이렇게 투자 쪽으로 이렇게 성공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성공이라고 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저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어쨌든 가족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또 항상 겸손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투자하시면서도 가족을 좀 이렇게 되돌아보고 본인의 삶을 강하게 하면서 결국 돈도 행복하려고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제일 근본적인 목적을 잃지 않으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